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키! 아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21세기 한국 영화 등장신 베스트 10입니다.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연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거나 혹은 주인공의 카운터파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뭐 호적수거나 이럴 경우에 언제 어떻게 등장시키느냐라는 것은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21세기 영화 중에서 인물의 등장이 가장 인상적으로 연출된 장면 베스트 10입니다. 제가 오늘 고른 것은 어떻게 그 인물의 점화를 시키는가, 연출을 통해서. 점화. 그러니까 네. 불을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물을 확 등장시켜서 그 이후에 인물 등장씬만으로도 동력이 생겨서 그 이후에 플롯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우가 잘한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장면을 그렇게 연출시킨 연출적인 측면에서 돋보이는 작품들로 사실은 제가 10편을 골랐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편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박창민 경위, 조진웅 배우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등장씬 중에서 거의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한 두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오, 베스트 3라고도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연출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끝까지 간다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좋아하시는데 이 영화는 요만큼 타락한 경찰과 이것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경찰들이 싸우는 얘기잖아요.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나쁜 놈과 최악으로 나쁜 놈 두 사람이 싸운다고 그럴까? 네. 두 사람은 직업도 같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일단 영화적인 장르 영화로서의 흡입력이 굉장하고요. 중반부까지는 이성균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서 계속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막 강하게 압박하는 전화를 계속 받게 되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 그 전화 목소리가 조진웅 씨 목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조진웅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언제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라는 것을 관객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되지 않는 지점에서 정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핵폭탄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 등장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진웅 씨가 등장하기 직전에 장면이 뭔가 하면 전화로 계속 이제 상대방이 이제 스스로를 쪼이게 만드는데 이성균 씨가 뭔가 결정적인 것을 조진웅 씨가 모른다. 전화의 상대방이. 라고 캐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세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마음대로 이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에서 스스로 쫄지 말자고 다짐을 하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 있는 건데 시간상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경찰서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혹시 조진웅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의 역점이 동료들에게 폭로되지 않을까? 굉장히 쫄아서 네. 거듭 계속 전화를 끊죠. 그런 연기를 또 이성균 씨가 참 잘해요. 이성균 씨의 이제 잘하는 몇 가지 연기가 있는데 짜증내는 연기는 정말 전 세계 최고고요. 이 짜증내는 이유가 본인이 뭔가 들킬까봐 겁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플러스 짜증이 이제 합쳐진 연기는 이제 너무 훌륭한 건데 이 장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들킬까봐 전화를 끊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출입구 쪽에서 익숙한 전화와 연결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벨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2번이죠. 네, 그 소리가 서서히 커지게 되니까 사실 말하면 조진웅 씨는 소리로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전화랑 관련된 소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쫄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출입구를 보는데 경찰서에 이제 형사계 같은 거 들어가려면 이렇게 창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조진웅 씨가 들어오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서 대략 러닝타임의 정확히 절반이에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요. 네. 이 러닝타임은 한 110분쯤 되는데 조진웅 씨가 등장하는 타임이 56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이잖아요. 이런 것은 일종의 공학적인 어떤 고려가 있는 거고요. 들어오는데 또 카메라 앵글이 뭐라고 할까요? 카메라를 향해서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도록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성균 씨 어깨를 걸고 사실상 정면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조명 상태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바깥에서 정확히 해가 지는 낙조가 역광이 되도록 인물을 뒤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굉장히 강력하죠. 앵글상으로 카메라를 향해서 걸어오죠. 뒤에 역광으로 정확하게 낙조가 비추고 있죠. 인물은 거기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자마자 인물이 하는 행동은 다짜고짜 멱살 잡고 따기부터 때리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간다 해서 이 장면은 인물이 하는 행동과 네. 등장하는 타이밍과 그것을 연출적으로 어떻게 떠받떠서 점화시켜주느냐 이런 모든 요소들까지 더군다나 소리로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장르 영화에서 강력한 호적수의 등장을 가장 멋지게 연출적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미스 홍당무의 양미숙 양이죠. 공효진 씨입니다. 캐릭터를 워낙 잘 만들어서 이 영화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양미숙이라는 이름이 고스란히 떠오르죠. 미스 홍당무의 이제 미스 홍당무로 지칭되는 타이틀롤이 바로 양미숙이잖아요. 공효진 씨인데 공효진 씨 연기 참 잘하시는데 공효진 씨의 좋은 영화들 중에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미스 홍당무, 가족의 탄생 이 두 편이거든요. 미스 홍당무를 보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단 주인공이 공효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가고요. 네. 주인공이 심지어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미스 홍당무라는 데서 아는 것처럼 얼굴이 안면 홍조증. 네, 안면 홍조증이 있어서 불그스름하다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죠. 근데 영화 시작되자마자 이제 어둠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의사랑 상담하는 것 같은 그런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죠. 상대방이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양미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나이 물어보면 29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영화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장면은 양미숙이 고등학교 시절에 뭔가 소풍 같은 걸 갔는데 사진을 찍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맨 뒤에 있는 양미숙이 마치 개구리 점프하듯이 위로 점프하는데 얼굴은 빨갛게 상기가 되어 있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레이션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이 현재의 의사와의 상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실상 나오는 최초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그녀의 모습인데 삽질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삽질을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앞에 삽질을 하고 있고 옆에 이제 또 다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혼자서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둘의 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왜 안 받았을까를 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시나리오를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도 이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직업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어렸을 때는 점프를 했죠. 현재의 모습으로는 삽질을 하고 있죠. 거기다 혼자 계속 공시렁공시렁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의 그 내레이션이 바로 뒤에 펼쳐지는 걸 보면 상대방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한테 이런 내밀한 어떤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악하죠. 아, 너무 엉뚱한 캐릭터구나. 진짜 이상하고 정말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강력하게 인물을 소개시켜버리면 이후에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해도 돼요. 그럴 정도로 초반에 이 홍당무, 양미숙을 등장시키는 연출적인 방식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파격적이고 강력하게 진짜 엔진 하나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도 되고 플롯이 어떤 식으로 가도 되죠. 네, 되게 황당한 인물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공감은 좀 되더라고요. 네, 이 인물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적절한 선에서 보여주니까 미스 홍당무 처음 봤을 때 와, 제가 이제 그런 표현도 썼는데 이 유머 감각은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다 이런 우주에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신선했던 코미디였습니다. 다음은요, 인어공주에서 김진국 역할을 맡은 박해일 씨입니다. 인물 이름이 일단 김진국이에요. 사람이 진국이란 말이 실제로 극중 대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영화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죠.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또 과거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동화적으로 풋풋한 전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이제 1인 2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전도연 씨의 입장에서 영화의 초반부는 집중적으로 그녀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집안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가족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자기 뜻을 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옴쭉달싹할 수 없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을 가출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찾아서 딸이 사실은 외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의 꿈을 잠시 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데 제주도를 가서 영화가 환상적으로 과거의 자기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일종의 판타지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의 과거를 연기하고 있는 박해일 씨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리얼리즘 영화죠.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부모님의 제주도 안에서의 고향인 할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 가보거든요.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부 아저씨가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고 저기요 한 다음에 우체부 아저씨니까 길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리가 여기서 어디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영화 연출로 굉장히 간단한 카메라 워크 하나만으로 마법처럼 연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빨간 오토바이를 탄 채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나간 쪽으로 바라보면서 뒤에다 대고 저기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 단독샷으로 이 전도연 씨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다음 저쪽을 보고 저기요 하니까 그 시선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가 쓱 움직여요. 움직이게 되면 어느새 빨간 오토바이는 빨간 자전거로 바뀌어 있고 과거의 장면으로 바뀌어 있고 과거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우체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럼 박해일 씨가 등장해서 아 할이요 저기 다리 건너서 가시면 할이에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둘이 이렇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일종의 뭐 타임슬립 이런 거잖아요. 시간여행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시간여행을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를 보면 하다못해 옷장에 들어가서 주먹을 쥐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것을 무슨 디졸브를 한다거나 뭐 CG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영화는 아주 가볍게 오토바이를 자전거로 대체하고 카메라를 한번 쓱 돌림으로 인해서 네, 그걸 통해서 그냥 판타지 설정으로 넘어가거든요. 담백하네요. 그 연출적인 방식에서 영화에서 시간을 다루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연출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절하게 사용된.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아버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들고 옴죽달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아버지는 너무 풋풋하단 말이에요. 순정만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잘생기기도 하고 멋진 따뜻한 남자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 교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건 이런 면에서 판타지적인 설정과 굉장히 지금은 이악스럽게만 보이지만 과거에 그토록 풋풋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첫 만남과 등등등까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그런 연출적인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뽑아보겠습니다. 가족의 탄생 무신 역할을 맡은 고두심 배우입니다. 가족의 탄생은 이제 1부, 2부, 3부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근데 1부가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문소리 씨 얘기부터 나옵니다. 근데 문소리 씨가 뭐라고 할까요? 그날 누군가를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예요. 전화를 하는데 취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남동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누나가 남동생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는데 그 취소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남동생을 보니까. 5년 만이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이제 굉장히 하고 나서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요리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띵동 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 동생을 보려고 막 뛰어나가는데 이제 오래된 그런 가옥에 철문 같은 게 삐걱 열리게 되면서 동생이 들어오는데 능글맞게 이제 엄태웅 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나한테 이렇게 등에 살짝 감춘 꽃다발을 이렇게 또 준 로맨틱한 면도 있고 누나 입장에서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이제 맛있게 밥도 먹고 밀린 얘기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나 나 그 사이에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동생이 결혼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상황에 동생은 몇 년 만에 만나는데 결혼했다는 것 자체로도 본인은 굉장히 놀랍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고두심 씨인데 두 사람이 그냥 일단 뭐 사회적인 통념으로만 그냥 생각하면 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고두심 씨가 쑥 들어오게 되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 굉장히 어색한데 들어오자마자 이 남편인 엄태웅의 팔짱을 끼고 다소곳하게 또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어쩍죠. 특히 이제 문소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상대방인 고두심 씨는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요. 싹싹해요. 네, 두 사람이 밥을 먹고 났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있는 데다가 둘이 서로 담배를 피우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네. 서로 좋아 죽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사랑하게 된 그 남녀가 막 결혼하게 된 남녀니까 서로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막 장난치니까 담배 피는 게 보기 싫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문소리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밥상에다 그냥 재떨지 말라고 식기를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둘이 또 대화를 시작하는데 서로 뭐 인상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칼을 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니까 너무 어색한 그 분위기가 전달이 잘 되죠. 맞아요. 인물의 애초에 구도부터 시작해서 식사 자리부터 상황까지. 근데 이 영화의 일부는 뒤에 가면 이 남동생과 누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고 나랑 뜨악하게 보였던 것 같은 그 여성과 이 집에 원래 살았던 여성 사이의 관계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고두심 씨가 뒤늦게 또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야기의 설정 같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등장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괴물에서 강두 역을 맡은 송강호 배우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을 딱 똑같네요. 이 첫 번째 장면이죠. 네. 괴물은 아주 인상적인 프롤로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롤로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제목이 괴물하고 크게 뜨죠.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물이 송강호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목이 괴물이 뜨고 그 다음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돼서 자고 있는 송강호 씨가 나오니까 실제로 스포일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획 단계 이런 데서 충무로에서 살인의 추억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다음 영화로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라고 했을 때
진짜 괴수 영화라는 게 안 알려졌거든요. 근데 괴수 영화를 찍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괴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살인의 추억 다음에 괴수 영화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충무로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송강호가 주인공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송강호가 괴물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이 장면에서 이제 제목이 뜨고 송강호 씨가 딱 등장하는데 송강호 씨가 너무 코믹한 모습이죠. 일단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점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한낮에 자고 있는데 여기 동전 몇 개 깔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자고 있고 약간 침도 흘리는 것 같고 네. 그 모습을 딱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이 영화가 나올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했던 송강호 씨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퇴색했는데 송강호 씨가 사실 제일 잘하는 연기 중에 하나가 또 코미디 연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송강호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코믹한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은 그 낮잠 자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어떨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좋아하는 송강호가 지금부터 그런 연기를 펼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잠시 후에 이제 아버지인 변희봉 씨가 등장하게 되고 변희옥 씨가 이제 깨운 다음에 붙어 있는 거스름돈으로 주고 그 희대의 명대사를 하죠. 깬 김에 좀 깨라라는. 저 그 대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이지? 너무 웃긴 말이잖아요. 네. 깬 김에 좀 깨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웃긴 모습들로 영화의 초반이 등장하게 되고 네. 그렇게 펼쳐지는데 사실은 영화의 중반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얼마나 인물을 흥미롭게 등장시키고 일종의 게임이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관객의 기대를 넘어가는 측면에서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플롯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렇게 훌륭하게 영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항상 초반에 약속한 걸 줍니다. 그리고 초반에 약속한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르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의 추억? 그러면 형사 영화 보고 싶잖아. 그럼 형사 영화로서 굉장히 코믹한 수사극을 보여줄게 한 다음에 초반부를 보여줘서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괴물을 봤다. 그럼 사람들이 괴수 영화를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괴수 보고 싶지? 그럼 괴수를 질질 끌지 않아요. 초반에 대낮에 그냥 한강공원에 풀어다 놓고 괴물이 날뛰는 걸 초반부터 아예 보여줘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괴수 얘기가 아니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초반의 설정 속에서 관객들한테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시죠? 한 다음에 그것을 잠깐 보여주고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끌고 가고픈 세계로 중반 이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대중성과 작품성을 경비했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네요. 뽑아보겠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의 이다윗 배우입니다. 네, 이게 뭐 영화의 종반부 한 10분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10개 중에서 가장 인물이 늦게 등장하는 또 약간 스포일러랑 관련이 있으니까 네. 혹시 또 더 테러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테러 라이브는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 흥행도 굉장한 스릴이 있었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군다나 카메라도 계속 이제 핸들드로 찍고 핸들드로뿐만 아니라 또 빠른 편집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인상을 주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다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간다에서도 중반부까지는 조진웅 씨가 계속 전화를 해서 뭔가 협박을 하는 것 같은, 쪼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인물이 쪼이잖아요. 그 쪼이는 인물이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잖아, 이성균도. 그렇죠. 이 영화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에서도 윤영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극 중에 하정우 씨가 하는데 이 인물은 출세지향적이고 또 사실 적당히 타락한 면도 있잖아요. 비리가 있죠. 네, 그런 어떤 못된 면도 있고 관객 입장에서 마음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와서 테러를 통한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숨막히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약간 트릭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끝까지 간다에서는 목소리 우리가 들으면 조진웅 씨를 알잖아요. 네. 그 조진웅 씨가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게 이다윗 씨거든요. 굉장히 젊은 어린 배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인 척하고 라디오를 하고 있는 인물은 처음에 위장할 때는 중년 이상이거든요. 50대 정도. 그 목소리를 누가 하냐면 김대명 씨가 하거든요.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보면 속임수라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이다윗 씨가 어린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했으면 아무래도 그런 이 배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들키잖아요. 내가 지금 위장하고 있는 그 중년의 그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설정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다윗인 거죠. 영화의 10분쯤 지나게 되면 이제 사실상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폭발이 이미 일어났고 방송국은 기운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테러범은 안에 잠입한 상태이고 그 테러범을 해치우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직전까지는 사실은 이니어가 폭탄인 줄 알고 바깥에 나가지 못한 채 스스로 이제 생과 사의 사이에서 엄죽달싹 못하고 있었던 하정우 씨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지막 기회로 이 테러범을 잡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만회를 하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결정적인 생방송을 자기가 자청하는데 그 순간 테러범이 등장하죠. 근데 이 영화의 일반적인 방식도 그렇지만 일단 화면 자체가 기울어 있어요. 왜냐하면 빌딩이 기울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생방송 속으로 카메라에 그 인물이 나오도록 전환시키죠. 윤영화가. 그 순간 이다혜 씨가 갑자기 나오는데 모자를 쓰고 있고 굉장히 앳된 얼굴에 청년이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까지 그 인물을 파편적으로 보여줘. 계속. 흐릿하게 보여준다거나 CCTV로 보여준다거나 그러다가 인물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순간 카메라 앞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사실상 싸우다가 기울어 있으니까 바깥에 이제 폭발도 있고 이러니까 이 줄에 매달리게 되죠. 이다혜 씨가. 네. 근데 그 순간 모자가 벗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우리가 목소리로만 들어왔던 그 테러범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 이다혜 씨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지라는 어떤 이야기를 자기를 잡고 있는 하정우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제대로 뭉클하게 실려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마포대교에서 이제 그 하정우 씨의 전처로 나오게 되는 기자가 리포터를 하는데 그 인물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인물이 다 보기 싫은 인물이에요. 관객 입장에서. 다 나쁜 인물들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되지만 오히려 그 나쁜 인물들 사이에서 이 테러범의 어떤 의도에 담겨있는 슬픈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윤영화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 떨어지는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마지막 끝날 때 10분 전에 등장시킨다는 그 타이밍도 굉장하고요.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유일하게 관객 입장에서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연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인물을 여태까지 목소리로만 듣다가 얼굴을 처음 노출시킬 때 어떤 그런 시각적인 충격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반전과 함께 인물이 등장하는 타이밍까지 영화에서 아주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훌륭한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할인해. 으쓱 잘한다. 결합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다음은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 배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정재 씨 출연하셨을 때 이 얘기를 또 제가 잠깐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영화가 길 때 한국 영화에서 흔히 초반에는 약간 따뜻한 코미디 같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다가 후반부가 되면 급박하게 비극이 되거나 파국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짜는 경우가 많죠. 관상도 그렇죠. 이야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처음 설정대로 고스란히 가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이야기 동력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야기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잘 만든 이야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곡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생충이라고 얘기한다면 문광이라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 순간에 변곡점이 생기죠. 말하자면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나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그게 이정재의 등장입니다. 수양대군의 등장이죠.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결말이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픽션화되어 있는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관상가가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관상가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것을 코미디로도 얘기하고 뭐 드라마로도 얘기하고 좀 등등해서 보여주죠. 그러다가 진짜 얘기를 해야 돼요. 수양대군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등장시킨다는 타임이 일단 예정되어 있지만 연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이 영화에서는 장르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제시를 하죠.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이 관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을 과소평가했어요, 원래. 그 바로 직전에 보면 김종서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린 조카가 왕이 오르게 됐는데 이 둘째인 수양대군은 야심가이고 영모를 갖고 있는 영모의 얼굴 그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서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관상가한테 물어보니까 관상가인 그 사람은 잘못 봐가지고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렇죠. 네, 보잘것없는 상을 갖고 있고 영모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관상을 모르는 내가 봐도 넌 틀린 것 같다. 어리석은 소리. 제대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데려가죠. 데려가서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상중이거든요. 심지어는 임금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복을 하얀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두 사람은 돌아서 있는데 수양대군 납시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수양대군 행차하는데 일단 시커먼 발부터 보여준단 말이에요. 신발부터. 저쪽에서 이제 등장하는 순간 관상가인 그 송강호 씨가 상대방을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 봤구나라는 깨달음. 두 번째는 무시무시한 관상인 거죠.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흐르는 걸 보면 뭐 상대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목을 물어뜯는 이리의 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역적의 상. 그 상을 딱 하는 순간 또 관상가의 시선에 따라서 눈 전체를 일종의 스캐닝 하듯이 따로따로 눈, 그 다음에 코, 입을 따로따로 세 개의 셔트로 보여주죠. 그리고 인물이 이제 제대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인물의 묘한 미소와 함께 등장하는데 이걸 또 카메라의 그 상에서의 동선을 밑에서 인물이 부상하는 방식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막 북소리 들리고 웅장한 음악 나오는데 네. 정말 제 심장이 쿵쾅 뛰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계단을 통해서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앞에 사냥개들이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이 무리들이 지어서 같이 얼굴이 드러날 때도 영화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그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수양대군만 얼굴이 끝까지 안 등장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이 보이는데 혼자만 그늘이 져서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데 이정재 씨고 수양대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송강호 씨의 리액션 연기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그걸 딱 보고 나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상, 역모를 일으킬 상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정확하게 변곡점을 이루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을 파탄내게 만드는 악역인데 그 악역의 등장을 제대로 파워풀하게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정재 씨의 등장을 위해서 전반부 1시간의 빌드업이 존재했다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영화를 딱 네. 보고 나서도 사실은 저도 세월이 흘러서 관상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더 지나도 네. 이정재 씨가 등장하는 장면에 예를 들어서 사냥개가 있었지, 검은 옷을 입었지, 슬로우 모션이었지, 밑에서 위로 올라왔지, 이런 건 다 기억이 날걸요? 네, 8번째 영화는요. 봄날은 간다의 은수 역을 맡은 이영애 배우입니다. 이 장면은 좀 평범하지 않았나요? 평범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것과 비범한 연출을 생각할 때 네. 예를 들어서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드러나는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연출을 훌륭한 연출이고 연출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강력하게 만들지 않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연출력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효과라는 것은 쓰는 게 효과이기도 하지만 안 쓰는 것도 효과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라는 것을 안 쓰는 쪽으로도 위대한 감독들이 너무 많고요. 자, 일단 봄날은 간다의 이영애 씨 등장 장면을 보면 영화의 초반부이긴 한데 결국 두 사람의 사랑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태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태 씨 이야기를 앞부분 보여주다가 사랑 얘기니까 상대방을 만나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인물이 만나는 순간은 사랑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겠죠. 이걸 코미디로 과장하려면 갑자기 무슨 막 CG 넣고 막 하트 넣고 막 그 다음에 음악 막 이상하게 들리고 막 그런 거 하겠죠. 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두 사람이 일 때문에 만나죠. 남자는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고 네. 강원도에 가서 이제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 라디오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라디오 PD를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두 사람이 같이 버스를 타고 또 깊은 산골로 가야 되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해요. 중간에 약도를 적은 그 메모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겹쳐서 조금 늦죠, 상우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불이 나게 이제 만나기로 한 그 터미널 그 안에 역사로 들어가 보게 되니까 사람을 쭉 들어보는데 자기가 라디오 PD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어떤 여성이 빨간 목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운 겨울이니까 코까지 두른 상태에서 정신없이 목을 꽂고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인 것 같거든요. 코미디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니까 전화를 해보죠. 바로 옆에서. 상대방이 전화벨을 울리게 되고 잠결에 깨서 그 은수 역을 맡은 이영애 씨가 전화를 받는 순간 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툭툭 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전화를 그냥 계속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고 근데 좀 늦으셨어요 라고 한 다음에 쿨하게 상대를 남겨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오도록. 이 장면을 딱 보면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이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관객이 이영애를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상우가 은수를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차림새부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온통 검게 입었는데 목도리가 빨갛게 눈에 들어오게. 봄날은 간다를 다 보고 나면 진짜 아주 뛰어난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 프로인 사람과 이영애 배우. 사랑에 있어서 아마추어인 사람의 사랑 얘기란 말이에요. 유지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첫 만남부터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예비가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은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랑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그런 어떤 원형과 같은 것을 굉장한 개성으로 또 이영애 씨가 굉장히 심드렁하면서도 멋지게 연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두 영화 예측 가능하신가요? 9번째 영화는 올드보이의 이우진을 연기한 유지태 씨입니다. 올드보이야말로 뭐라고 할까? 이야기를 진전되면서 계속 이게 이 얘기였나? 아니 그럼 이게 이렇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반전되는 지점들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하면 초강력 반전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올드보이도 역시 결국 두 인물의 대결이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우진이 있고 이제 오대수가 있죠. 근데 오대수는 영화의 초반부에 한동안 계속 오대수만 나오고 이우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건 이우진이죠. 그래서 이우진을 어느 순간에 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라는 건데 이우진이 등장의 바로 직전 장면이 바로 이 올드보이에서 제일 유명한 장도리 액션 장면입니다. 2분 38초. 엄청나게 이제 그 장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가장 인상적인 액션 장면 중에 하나가 됐죠. 그렇게 해서 싸우고 나니까 본인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제 거리로 나왔는데 막 몸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네. 내레이션도 어떤 내레이션인가 하면 이제 나는 괴물이 되었는데 이 복수가 다 끝나면 과연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 것 같은 어떤 누군가의 익명의 남자가 자기를 부축을 해주고 택시까지 태워줘요. 친절하게. 네. 그래서 택시를 태워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 택시 뒷차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 사람은 이빨만 보여. 입만 보이는데 씩 웃으면서 이빨이 드러나면서 멀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열린 택시 뒷차창을 통해서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데 쑥 진짜 그렇죠. 툭하게. 오대수 입장에서도 그 인물이 네. 갑자기 얼굴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관객 입장에서도 카메라에다 얼굴을 바로 들이밀고 얘기를 하거든요. 섬뜩해요. 그리고 나서 잘 가라 오대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유지태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인물이 뭐가 초강력 캐릭터라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자기 이름도 알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택시는 떠나는데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 차창으로 뒤에 서 있는 유지태 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익명의 인물로 보였던 인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씬 안에서의 작은 반전도 재미있고 거기다가 이후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의 복수로 보였던 얘기가 사실은 그 복수가 무망했던 거잖아요. 마지막을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타짜의 악이죠. 김인석 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인물을 가장 적재적소에 너무나 잘 타이밍 있게 등장시키는 감독이 있다면 저는 최동원 감독 같아요. 최동원 감독의 인물 등장법은 그것만 네. 가지고 따로 회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이고요. 더군다나 최동원 감독은 원톱 영화를 잘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인물들을 각각 언제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도둑들 그러면 주인공이 한 10명쯤 되는데 네. 그 10명을 한꺼번에 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혹은 타짜 이렇게 되면 타짜의 이야기상으로는 정마담이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뒤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마담이 이 중요한 인물이 무슨 어떤 특별한 반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인물을 너무 뒤늦게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하면 너무 뒤에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아예 첫 번째 장면 거의 가깝게 집어넣어줘요. 조승우 씨가 짧게 도박판에서 활약하는 걸 보여주고 고니. 그 다음에 이 고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정마담이 딱 나와서 굉장히 네. 뇌세적인 모습을 풍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니요 제가 아는 최고의 타짜였죠 라고 짧게 말해요. 그 다음부터 한참 뒤에 이제 정마담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니요 내가 아는 최고의 타짜였죠 라고 말을 하면 두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일단 그 장면을 소개하는 정마담이 범상치가 않고 더군다나 김혜수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저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가 그 다음에 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업계 사람이겠구나 등등등까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김혜수와 정마담을 소개한 거예요. 회상으로. 네. 두 번째는 그 순간 고니를 내가 아는 최고의 타짜였죠라고 가장 강력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그 짧은 쇼트를 통해서 두 사람을 멋지게 소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사실은 다 극적이죠. 아귀가 있다면 짝귀도 있잖아요. 짝귀도 영화에서 굉장히 멋지게 등장하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실 한 두어 장면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용점정은 바로 김인석 씨의 등장인데 이 장면은 타짜 안에서도 너무 극적이고 잘 연출되어 있고 한국 영화계로 봐도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게 된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 드디어 김윤석 등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잊지 못할 그런 명장면이 된 건데요. 김윤석 씨가 등장하는 바로 직전의 장면을 보면 이 고니는 원래 누나한테 돈을 몰래 가져가서 도박판에서 잃은 돈만 찾으면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박이 너무 재밌고 이 욕망이 즐겁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 사람도 매력적이고 그 세계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는 정마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강렬하게 끌리는데 드디어 집에 가야 될 타이밍에서 사부님을 택할 것인지 정마담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차마 정마담은 택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사부님을 따라는 가는데 사실은 마음은 정마담을 가고 싶었죠. 그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정마담에서 벗어나서 사부를 따라가죠. 그 다음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이 되니까 사부님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가락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칼을 갖고 가서 실제로 손가락을 자르러 들어갔는데 네. 그게 되나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손가락 자르는 게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면 도박판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강렬한 정마담의 세계에 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안 자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대변기 칸에 있었던 바로 우리의 아귀가 등장하는데 나올 때부터 딱 보면 옷을 입은 거 보면 와이셔츠 단 6, 7개 있으면 2개만 잠궜어요. 그 2개가 거의 명치에 있어요. 네, 아래 그래서 다 터져 있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고 있죠. 실내인데. 담배 물고 있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딱 첫 마디가 뭐 무슨 집문서 팔아먹었냐? 뭐 이런 말 하면서 시작하는데 일단 한두 마디만 들어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게 들게 되고 둘의 대화를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손가락 못 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 남들이 잘라주는 순간이 와 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거의 비슷한 게 뒷부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기의 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니의 상황에서 그 순간 아기를 만나는 것도 영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또 굉장히 영리하게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고니는. 근데 자기 사부님하고 마치 서부 영화에서처럼 먼 거리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 보니까 굉장한 거물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 순간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은 그의 왼쪽 뺨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직전에 화장실 장면에서는 오른쪽만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흉터가 안 보이니까 업계 사람이라는 거를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딱 되는 순간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얼굴을 돌리니까 명백하게 여기 명확한 흉터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아 진짜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악당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그 인물을 강력하게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게 주인공의 심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을 2개의 어떤 장소에서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소개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극에 달한 이 감독의 인물 등장법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이상한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기라고 사부님이 말을 해주죠. 최동원 감독의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아기고요. 어디서 태어났고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항상 누구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둑들 같은 영화도 보시게 되면 영화에서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펩시가 중요한데 네. 펩시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예니콜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니콜이 펩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 장면에서 예니콜이 출소하는 펩시를 데려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나 이제 연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타짜라든지 도둑들에서 인물을 어떻게 등장시키는지만 한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잘 집조되어 있는. 네,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네. 그 어떤 한 가지 방식에서 굉장히 능숙하고도 효과적인 그런 최동원만의 방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편의 등장신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네, 다 10편 다 좋은 작품이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네. 그렇게 고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미스 홍당무 또 끝까지 간다. 약간 대조적인 영화겠지만 2편을 여러분께서 한번 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챙겨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추천하신 2편의 영화 미스 홍당무 끝까지 간다를 포함한 10편의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얼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이 도착했고요. 저희는 이만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야!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